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6년 1회 전기기사 및 공사기사에 있어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 대한 20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보이는 61번을 보시면 저항이 50옴이고 인덕턴스가 200mH인 이 직렬 회로에서 주파수 50Hz 기준에 대한 역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유도성 리액턴스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2파이 F L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0Hz에다가 인덕턴스 값 200mH 계산을 하면 이놈의 값은요. 62.83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제곱분의 R이더라. 그럼 각각의 주어진 값 일단 50 넣어주고요. 자, 여기도 50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계산한 유도성 리액턴스를 넣으면 이 결과는 0.6229로 나옵니다.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하면 약 62.3%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번입니다.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했더니 한쪽의 지시값이 500W, 다른 한쪽은 1500W였답니다. 이때 P상 전력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막바로 이에 대한 3상 유효 전력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3상 유효 전력은 두 개의 지시값을 더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더하니까 2000W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상 무효 전력. 자, 요 놈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루트 3에다가 큰 지시값에다가 작은 지시값을 빼더라.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계산했을 때 이 친구는요. 그냥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1000 루트 3 바르가 되겠더라.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피상 전력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000 제곱 더하기 1000 루트 3의 제곱을 해주니까 이에 대한 피상 전력이 2645.75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봤을 때 고를 수 있는 피상 전력은 약 2646kV. 킬로가 아니죠. 그냥 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2646 볼트 암페어더라. 3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3번입니다. 선간 전압이 VAB로 주어진 삼성평형 전원에 대칭 부와 R홈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Y 결선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시값이 W였더라면 C상 전류의 크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걸 묻고 있죠. 근데 실제 뭐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 전류나 상 전류나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체크된 걸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선 전류를 구해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력계의 지시값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 놈이 될 거예요. 실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력계는요. 정확하게는 단상 전력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지시값을 W라고 할 때, 요 친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일단 보세요. 얘는 유효 전력을 표현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전압과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한 형태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놈이 이 접속된 위치를 잘 보면, 여기 이 전류 코일은 선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선 전류를 측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압 코일은 선 간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측정하는 전압은 선간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선간 전압과 선전류 간의 위상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요 부하를 보면 순저항 부하예요. 우리가 상을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때 요 자체에 걸리는 상전압과 상전류의 위상은 똑같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상전압과 상전류는 동이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선간전압과 선전류입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Y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간 전압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전압의 루트 3배예요. 그리고 위상은
이놈 기준으로 30도 앞서요. 전류는요,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뭘 했냐면, 얘가 부하가 순정이기 때문에 상전압과 상전류는 동이상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위상이 같아요. 뭐 0도로 같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선간 전압은 위상이 30도 앞서니까 얘는 30도의 위상을 가질 거고 얘는 0도의 위상을 가질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선간 전압과 선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라고 볼 수 있죠? 30도.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놈은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L, IL, 코사인 30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루트 3과 같다. 맞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지문에서는 선간전압이 VA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하면 요 놈을 VAB로 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선전류죠. 어쨌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놈이 선전류예요. 그러면 얘를 IC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토대로 IC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EW 나누기 루트 3 VA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3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64번입니다. 대칭 오상 교류 성형 결선에서 선간 전압과 상전압 간의 위상차는 몇 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N상 성형 결선이라고 한번 적어보면, 자, 실제 뭐 성형 결선은 쉽게 말하면 Y 결선이죠. 그죠? Y 결선 기준을 의미를 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전류, 선전류와 상전류는 Y 결선 토대로 똑같겠구나. 그렇죠? 다만 전압은 좀 다를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상전압을 놓을 건데, 자, 여기와 여기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얘는 좀 암기를 해야 되죠. 2 사인 n분의 파이가 된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위상은요,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수 1 마이너스 분수라고요. 분수 1 마이너스 분수. 자, 그리고 우리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들고 갈 거냐면, 얘는 위에 있는 거, 얘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쓸 거예요. 위와 밑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분수가 두 개가 있다. 그죠? 분수 꼬라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있는 거, 하나는 뒤에 있는 거.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 위와 앞은 같은 세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들이 같은 세트라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서 파이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럼 얘를 같은 세트인 이 자리 위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밑에 거는 누구랑 짝지을 수 있냐? 뒤에 거랑 짝지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n은 어디 있죠? 분모에. 그래서 뒤에 분모에다가 n을 매칭을 시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파이와 n은 썼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2가 남아있다. 그죠? 이 2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왜 나는 안 써주냐? 아, 좀 서운하네. 그죠? 그래서 2가 서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골고루 반반 나누어서 2, 2 이렇게 분산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위상에 대한 수식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다 있으면 실제 이 위상 요 놈은요 2분의 파이 1-n분의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문에는 5상이라고 줬어요. 그럼 n자리에 뭐 넣으면 됩니까? 5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기에 넣으면 답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 형태를 그대로 넣으면 답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릴 때는 얘가 각도 기준에서는 180도죠. 그래서 180으로 바꾸어서 넣으셔야 정확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계산기에서는요 54도라는 위상값을 딱 뱉어냅니다. 그래서 위상차는 54도가 되겠더라. 다음으로 65번입니다. 상순서가 ABC인 불편 3상 전류가 IA, IB, IC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영상 전류 I0는 약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막바로 쓰겠습니다. 영상 전류는 3분의 1에다가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요? 자, 그럼 막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실수부만 체크를 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허수부만 체크해서 또 더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j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제의 0.67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6번입니다. 이 회로에서 단자 AB 간의 전압 VAB, 이 친구는 어떤 값입니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2V의 전압원이 있고 3A의 전류원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원이 여러 개 있네. 그러면 각각을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전압원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전원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 기준으로 잡은 외의 전원은 없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자, 일단 전류원은 어떻게 합니까? 얘는 개방을 시켜줍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압원은 어떻게 처리하죠? 얘는 탈락을 시켜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기준 잡은 것은 전압은 기준이에요. 그럼 얘를 처리해 줘야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개방, 끊어준다고요. 끊어줍니다. 그러면 실제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전류원을 개방시키면 이 전압원은 애초에 아무 곳에도 연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른 부분에 전압을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은 별도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원 기준에서 요 부분에 형성할 수 있는 전압은 어떻다? 0이다. 그럼 얘를 V1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제가 뭐 막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VAB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뒤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방 상태야. 맞나요? 그러면 결국 이 VAB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면 여기로는 전류가 절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압이 발생할 수가 없죠. 곧 우리가 구해야 되는 VAB는 어디 걸리는 전압과 같다? 이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놈이 개방되어 있으면 이놈이 요놈한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압원이 여기에 형성하는 전압은 어떻다? 0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류원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전압원을 없애셔야 됩니다. 전압원은 어떻게 없앤다? 단락의 형태로 없앤다.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 그림을 수정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요. 이게 단락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뒤에는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 전류원에 의한 3A의 전류는 무조건 이렇게만 흐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여기서의 전압은 이놈이 제공하는 3A와 이 정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나오죠? 6V.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류원 기준에 여기에 제공하는 전압을 V2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여러분께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수적으로 합하면 되죠. 어쨌든 하나가 0이기 때문에 합하면 VAB는 무조건 6V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스위치 S가 1번의 위치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0초 기준에서 이 스위치를 2번 위치, 지금 이렇게 바꾸었대요. 이렇게 옮긴 후에 R분의 L초 뒤에 L에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처음에 1번 위치에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직류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2번으로 바꿨다는 것은 직류 전원이 인가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이때 회로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럼 이때는 뭘로 해석할 수 있다? 과도 현상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특히나 지금은 인가되었던 직류전이 어떻게 된 기준이요? 제거된 기준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막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직류전원 제거시. 자, 이때 요걸 알아야 되죠.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실제 초기 상태는, 자 보세요. 스위치가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 공급되던 전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이 코일에는 이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 인해서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이 기전력으로부터 전류가 다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전류는 이 저항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0이 될 거예요. 맞죠? 왜? 직류전이 인가되지 않고 여기에 순간적으로 생긴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생겼는데 이놈이 소비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실제 최종 상태에서의 전류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럼 초기 상태는 원래 얘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압을 그대로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는 전류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초기 상태, 즉 스위치를 2번으로 옮기기 전에는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량은 오랫동안 이 상태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얘가 오랫동안, 즉 직류를 공급받고 있는 정상 상태일 때는 실제 회로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있죠? 직류 전원을 코일에 계속 인가하고 있으면 코일은 어떤 상태가 된다? 단락 상태. 그러면 초기 상태에서 여기 흐르던 전류는 단순히 저항분의 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R분의 E 됐나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전류의 일반해 공식을 떠올리겠습니다. 일반에는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exponential st 승 플러스 최종값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특히 RL 회로에서 특성은 어떻게 씁니까? 위에서 또 순서대로 RL 쓰면 된다 귀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초기 값은 우리가 방금 R분의 2라고 했고요. 최종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의 일반해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R분의 1초 뒤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 자리에다가 R분의 L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짰던 수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L분의 R에다가 T 자리에 R분의 L을 넣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싹 약분되겠죠. 약분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 여러분 계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을 두드려 보십시오.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 0.368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인데 물론 이렇게 풀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와 이구야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도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RL 회로 같은 경우에 특성근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마이너스 RL 이렇게 순서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 시정수 한번 돌려봅시다. 시정수는 어떻게 합니까? 특성근 절대값이 역수죠. R분의 L이요. 지금 여기 주어진 게 곧 뭐가 된다? 시정수가 됩니다. 시정수가 돼요. 그럼 보세요. 이 시정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를 할 때 변화해야 할 양의 63.2%가 될 때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맞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0.632 정도 변화했을 때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해요. 그럼 잘 봅니다.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가 이렇게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값은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전류값이 있으면 얘가 0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해야 할 양의 63.2%가 될 때 시간이 뭐라고요? 시정수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때 전류는 전체에 있어서 63.2%가 감소되어야 하니까 남는 것은 36.8%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0.368 전류만큼이 남겠더라. 그래서 다 있으면 0.368 R분의 2가 된다. 이렇게도 답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8번입니다. 요 함수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큰 힌트는 이 네 개의 선지에 사인과 코사인이 있더라. 요겁니다. 자, 그럼 일단 사인 AT와 코사인 AT를 우리가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누가 옵니까? A가 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S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S가 와요. 그죠?
혹시나 이 분자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기준으로 암기를 하는데 얘를 라플라스 분하면 일단 둘의 분모는 똑같습니다. 요 놈이 그대로 오지요. 제곱 붙어서. 자, 이제 분자가 다른데 여기 헷갈린다면 사인은 S로 시작하고 코사인은 C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살포시 S와 S와 C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제일 먼저 만나는 분모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분모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기준 들고 가시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sin AT와 cosine AT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제는 지금 주어진 이 함수에 있어서는 분자가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합시다. 분자가 1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다가 a분의 1이 곱해져야겠네. 근데 우리가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를 1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 주어진 4개의 선지는 S가 없어요. A만 있지 않습니까? 그쵸. A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 놈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얘들이 약분되면 이게 곧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쵸. 이놈의 원형이 누굽니까? 바로 A분의 1 사인 AT더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답은 2번을 고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래쪽에 69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 A에 알맞은 신호의 이름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어공학에서 배우기로 이렇게 제어 요소로 들어오는 이 신호를 뭐라고 하죠? 동작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몇 개 더 체크를 하자면 여기 기준은 그냥 기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어 대상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출력, 다른 말로 제어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제어 요소에서 제어 대상이 주는 거, 이놈을 뭐라고 합니까? 얘를 조작량이라고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어 요소는 누구와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A가 있기 때문에 동작 신호가 답입니다. 근데 과연도 문제를 보면 여기에 A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그때는 제어량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어 대상에 주는 신호를 뭐라고 합니까? 주장량.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것도 몇 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주작부, 즉 조조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까지. 다음으로 70번 보겠습니다. 다음 블록송도의 전달함수 R분의 C는?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블록송도나 기본적인 신호 흐름 선도가 나왔을 때 이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르게는 우리가 페로프 전달함수라고도 부르죠. 한글로 한번 적어보면 분자는요, 전향 경로 이득. 분모는요, 1, 1 마이너스 피드백 혹은 루프 이득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놈의 정확하게는 대수합이죠. 자, 일단 전향 경로부터 볼게요. 전향 경로가 뭡니까? R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 그렇죠. 이 경로를 보면 G1과 G2가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분자는요, G1, G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직렬일 때는 우리가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하고요. 자, 여기 있는 피드백 이득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때 피드백은 몇 개가 보입니까? 일단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는 거 하나, 총 2개가 보인다. 그죠? 자, 요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는 일단 여기 봤을 때 G2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그냥 G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피드백은 G1, G2, G3를 모두 묶어내면 되는데 이 경로상의 부호가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G1, G2, G3.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전달함수 R분의 C는 분자는 G1, G2가 될 거고요. 분모는 1에다가 요 마이너스를 각각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G2 플러스 G1, G2, G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지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71번입니다. 지금 문제는 신호 흐름 순도가 주어졌는데, 요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70번 문제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그냥 블록 순도가 아니라 신호 흐름 순도로 주어졌더라.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전달함수 R분의 C 계산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뭐가 온다고요? 전향 경로 이득. 전향 경로는 이거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경로상에 있는 걸 싹 다 곱해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는 피드백. 자, 보면 피드백이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경로세는 3과 5가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5.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피드백은 2, 3, 4가 있네요. 그래서 2, 3, 4.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친구는 6이 될 거고요. 얘는 15, 이 친구는 24. 그럼 얘는 3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분자는 6이요. 분모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8. 그래서 우리가 고르신 답안은 여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2번입니다. 페루프 전달함수 R분의 C가 다음과 같은 2차 제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면 2차 지역에 다른 말로 2차 지연 요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 최대 오버슛은 이렇다. 우리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우죠? 엥 뭐지?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솔직히 요걸 암기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루프 개의 특성 방식은 이렇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기로 페루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특성 방식은 어떻게 정의한다?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요거죠. 그럼 얘는 답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개는 델타가 0.1일 때. 자, 여기서 이 델타, 우리가 뭐 다르게는 제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얘가 누굽니까? 제동비다. 그죠? 자, 얘가 0.1일 때 부족 제동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제동비, 델타. 혹은 다르게는 뭐 제타라고도 출제가 되지요. 자, 일단 이놈의 기준은 첫 번째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제동비가 0이래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 하느냐? 무한 진동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완전 진동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제동비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때를 우리는 부족 제동이라고 합니다. 얘를 다르게는 뭐라고 하느냐? 감쇄 진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제동비 1일 때를 우리가 하나는 임계 진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나는 임계 제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1보다 클 때를 이렇게 하죠. 진동이 없다. 비진동이다. 다르게 말하면 과제동이다. 실제 어떤 문제는 진동 기준의 용어로도 출제가 되고요. 어떤 문제는 제동 기준의 용어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같은 의미, 얘들이 같은 의미, 얘들이 같은 의미라는 건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놈을 제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동이 없어요. 무제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그러면 제동비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발산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발산 진동은 실제 뭐 제동이라는 용어 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얘가 지금 보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러면 부족 제동인 거 맞죠? 답은 답이래. 얘는 맞는 말이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델타 값, 즉 제동비 값을 작게 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니 안정도는 향상된다. 아니죠. 자, 보세요. 제동이 많이 걸리려면 제동비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커져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얘예요.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얘가 옳은 말로 되려면 델타 값을 크게 할수록 제동은 많이 걸리게 되니 비교 안정도는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더라.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1차 지연 요소의 형태로 주어진 지역에서 절점 주파수의 이득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절점 주파수의 이득 마이너스 3dB이더라.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죠.
자, 근데 요거를 뭐 간단히나마 좀 언급을 드려보자면, 요런 형태 1차 지원 요소가 나옵니다. 1차 지원 요소에서 이 절점은요, 여기 주어진 전달함수의 분모에 있어서 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은 지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한번 바꿔 볼게요. 주파수 전달함수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모의 실수는 1이 될 거고요. 허수는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절점이 어떻게 된다? 1은 오메가 t, 이거를 만족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때 이득인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득 공식을 하나 좀 떠올리면 20 로그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에 대한 크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넣겠습니다. 로그 10에다가 자,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분자는 실수 1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이게 크기 끝이죠. 그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제곱에서 단 형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절점에서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르게 절점 기준의 주파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점은 이 조건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20 로그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끝입니다. 실제 이 결과가 마이너스 3 데시벨로 나와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더라.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로 표시되는 지역에는 무슨 형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형을 따지려면 이놈에 있어서 게루프 전달함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형식의 블록 선도에서 게루프 전달함수는 이 피드백 경로상에 있는 이게 끝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적으면 GS, HS, 게루프 전달함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시스템 타입, 즉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게루프 전달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자, 여기서 원점에 있는 원점의 극점 수와 0점 수의 차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뽑아낸 게루프 전달함수를 보면 0점은 없어요. 그렇죠? 극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극점? 원점에 극점이 필요합니다. 그 원점, 즉 우리가 좌표로 하면 0,0이겠죠. 여기에 대한 극점은 이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까놓고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에 있는, 즉 원점의 극점 아니겠습니까? 원점에 있는 극점은 몇 개예요? 한 개. 0점은 0개.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블록 선도로 표현되는 지역에는 1형 지역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게루프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점 기준으로 극점은 얘죠. 근데 얘는 까놓고 말하면 S가 두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원점 기준의 극점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0점은 0개. 그럼 이때 이 시스템의 형은 2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5번.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을 뽑아내 볼 겁니다. 실제 이 특성 방정식은요, 우리가 뭐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 기준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루프 전달함수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놨을 때 페루프 전달함수에 분모를 0으로 놓으면 이게 특성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특성 방정식의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게루프 전달함수를 안다면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 분모와 분자를 더해서 0으로 놓으면 이놈이 또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블록선도가 나와 있다. 그죠? 실제 이런 블록선도에서는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를 짜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왜? 게루프 전달함수는 이 경로상에 이놈이 끝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게루프 전달함수 기준으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s 플러스 1 제곱분의 k가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분모를 전개를 시키면 s 3승 플러스 2s 제곱 플러스 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뽑아낸 게 뭐예요? 게루프 전달함수. 그럼 이때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와 분자를 더해서 0으로 놓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s3승 더하기 2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k는 0이다. 그럼 잡으세요. 우리가 이론상에서 다룬 개념에서는 이렇게 하죠. 이런 특성 방식을 갖는 시스템이 안정하려면 모든 차수가 있어야 되고 그 차수에 대한 이런 개수가 양수여야 한다. 맞나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일단 안정하기 위한 K는 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 의거하면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다. 그럼 이때 이 시스템이 안정할 수 있는 조건은 안의 것 값과 밖의 것 값을 곱했을 때 안의 게 크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1이 있는 거랑 같죠. 그럼 안의 걸 곱하면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밖의 걸 곱하면 1 곱하기 k가 될 겁니다. 근데 안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의 거 곱한 게 커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끝났네요. 이걸 정리하면 k는 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뽑아낸 값은 0과 2 기준이에요. 자, 요 놈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k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 놈을 기준으로 하면 k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안정하기 위한 k 값은 얘들이 겹치는 이 구간이 되겠죠. 즉 k는 0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6번입니다. 다음에 게루프 전달함수에 대한 근궤적의 점근선이 실수축과 만나는 교차점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점근선이 교차하는 실수축상의 점. 이놈에 대한 공식을 적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일단 위에 있는 극점의 대수합 마이너스 0점의 대수합, 아래쪽은 극점 개수 마이너스 0점 개수.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게루프 전달함수를 봤을 때 극점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보인다. 그죠? 그래서 극점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0점은요. 1개, 2개가 보이네요. 개수는 2개예요.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극점이 지금 5개인 걸 뽑아냈고 0점이 2개인 걸 뽑아냈어요. 그럼 이놈들의 실질적인 값을 뽑아내 봅시다. 자, 이놈 S제곱이니까 S 곱하기 S 아닙니까? 그럼 0이 2개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다. 이게 극점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0점은요. 이걸 봤을 때 1과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얘를 싸그리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점의 대수합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0점의 대수합은 얘는 5가 될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여기다가 5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일단 손으로 바로 하면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7번입니다.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식이 여러 콜럼에서 상태 행렬과 입력 행렬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걸 가지고 특성 방식을 구하면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이 특성 방정식을 짤 때는 이런 관계를 써야 되죠. 아이고, 이거.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 0, 0, S요. 그 다음에 우리 A 행렬, 즉 상태 행렬을 집어넣으면 되지요. 자, 주어진 걸 그대로 넣으면 0, 1, 마이너스 3, 4.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합성을 조금 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일행 1열 값은 S, 일행 2열은
마이너스 1, 이행 1열은 3, 그 다음에 이행 2열은 S 마이너스 4. 자, 그럼 여기서 이 행렬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이 4단자 정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AD-BC는 1 기억납니까? 그럼 이때 요 놈이 뭐냐면 바로 행렬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A, B, C, D라고 하면 AD-BC 계산하면 이게 뭐 된다? 행렬의 크기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단자 정수에 성립하는 이 수식 관계를 알고 있으면 행렬의 크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A와 D를 곱합니다. S에 S-4,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B가 마이너스 1이고 C는 3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 자체가 특성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상태 방정식 주었을 때 쓸 수 있는 특성 방식의 정의를 가지고 풀었는데 실제 이 상태 행렬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상태 행렬에서 이 위에 줄 첫 번째 행이 0과 1로 되어야 하더라. 그럼 이때는 굳이 이런 정의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0과 1이네? 그러면 아래 것만 보세요. 자, 아래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단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부호도 바꿔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얘가 2차 행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방식 되더라. S제곱 적어주시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한차 수식 줄여서 쓰시면 끝이 납니다.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상태 행렬이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요거를 이 정의식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어떠한 형태의 특성 방식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0일로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S제곱. 순서 바꾸고 부호를 뒤집어 준 순서. 이렇게 나오더라. 실제 정의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일이라면 이렇게 간단히 도출할 수 있더라. 이런 거 알아놓으면 도움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선도의 안정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룬 이 지구공학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이거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런 것도 나왔긴 했구나.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보드 선도를 가지고 안정 판정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나이키 선도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키 선도 몇 가지를 도시한 그림을 이 화면상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개의 나이퀴스트 선도 다르게 세 개의 벡터 궤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점선으로 반원 처리가 된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크기가 1인 지점들을 의미를 해요. 크기가 1. 근데 우리가 얘를 데시벨로 표현하면 얘는 0데시벨 지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여기 있죠. 요 지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해석을 위한 기준점. 다르게 좌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J 0이 된다. 그쵸? 얘가 해석에 대한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만큼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 데시벨로 표현하면 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이키 선도 개념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 임의의 벡터 궤적이 기준점과 걸친다? 그럼 이때 이 궤적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 상태가 된다? 임계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르게 이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궤적이 있대요. 그럼 이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뭘로 판정할 수 있다? 안정. 반대로 이 기준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 궤적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한 거구나. 우리는 이런 걸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이득과 위상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각 선도를 기준으로, 즉 보드 선도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처음에는 일단 글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득을 0데시벨로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고정. 즉, 여기 있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각선도를 해석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각 궤적에 있어서는 이 크기가 0데시벨 되는 지점과 만나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A1, 2, 3로 찍혀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A1, A2, A3를 뭐라고 하느냐? 기준이 되는 이득, 즉 0데시벨 기준의 이득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체크한 부분에 있어 교차한 지점이더라. 그래서 얘를 이득 교점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득 교점. 그럼 우리가 반대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상을 마이너스 180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해석을 하자. 그럼 자 보세요. 실제 양의 실수축을 우리는 0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0도는 여기 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축을 보면 각 궤적들이 또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얘들이 뭐예요? B1, B2, B3죠. 그럼 이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B1, B2, B3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위상교점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위상축과 만나는 점이다. 위상교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얘들을 가지고 각각의 이득 곡선과 위상 곡선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위상 곡선 기준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요 위에를 이득 곡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축은 위상 곡선 이렇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위상을 해석하려면 이득은 하나의 기준값으로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0데시벨.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그리고 참고 삼아 언급드리면 이 가로축은 로그 오메가가 되는데, 로그 주파수가 되는데, 실제 이 값에 따라서 이 이득 곡선은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얘를 기준 잡아 해석하려면 이득 곡선은 어떻게 된다? 이득은 어떻게 된다? 0데시벨 기준으로 찾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0데시벨 되는 게 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조금 체크해 볼게요. 즉, 지금 위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랗게 체크한 요 놈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 각각의 A1, A2, A3에 대한 위상을 좀 체크를 하면 A2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80도예요.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득은 0으로 고정하는데 위상은 일단 기준이 마이너스 180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각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180도라고 한번 잡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A2는요, 딱 여기 마이너스 180도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A1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요까지가 마이너스 180이라면 A1이 된 지점은 요거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80보다는 어때요? 즉, 이만큼보다는 어때요? 작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죠. 얘가 마이너스 180이라면, 여기는 한 마이너스 160쯤 되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잡으세요. 위쪽을 올라가는 화살표로 했을 때 마이너스 160은 어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보다 위에 요쯤에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A1. 자, 근데 그 반면에 A3는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0에서는 더 가죠.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210도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때 이 값은 자 마이너스 180보다는 실제 개념적으로 작은 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찍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주파수 값에 따라서 이놈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지금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뭔가 좀 개판인데 제가 이 해설에는 좀 이쁘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A1에 대한 게 뭐다? 일단 안정된 시스템에 대한 위상 곡선이 되는 거고 A2를 기준으로 이놈은 임계 안정. 그 다음에 A3는 불안정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득 곡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좀 해볼 건데, 자,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일단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둘 다 일단 앞에 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위상 기준으로서 여기를 마이너스 180도, 위쪽은 이득 0dB 이렇게 체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본 거는 이놈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볼 것은 이득 곡선 기준으로 볼 거예요. 실제 이 위상 곡선도요, 이 값에 따라서 우리 여기서 체크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180이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이놈을 기준으로 이 이득 곡선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림에서 불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좀 지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 되는 이 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축. 그럼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B1, B2, B3라고 하는 위상 교점들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B2부터 체크를 합니다. 자, B2 같은 경우에는 딱 이등이 0dB 있는 요 지점에 있다. 그죠? 요 지점에 표현되겠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크기로 하면 1이지만 데시벨로 하면 0dB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B1은 어때요? 실제 이만큼이 0dB이라면 이만큼은 0보다는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만큼에 대한 값을 우리가 데시벨로 표현할 때는 0보다 작은 한 이 지점에 표현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가 B1이 될 거예요. 그러면 B3는 이 값보다는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큰 값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놈을 기준으로 이 값의 변화에 따라 이득 곡선을 표현하면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조금 내용이 더러운데 실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참고로 봐주세요. 자, 그럼 다시 체크를 하면 이 B2 기준의 이 곡선은 임계 안정이 되는 거죠. B1은 안정, B3는 불안정.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인 점에서 이득의 값이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하다면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인 점에서 이득의 값이 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는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 지금 고정된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안정한 친구는 어때요? 이득이 오히려 음의 값을 갖죠. 그래서 얘는 양이 아니라 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득 여유는 음의 값, 위상 여유는 양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하다는 것은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유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얘는 음이 아니라 양의 값을 의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뭐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의 이 값을 가지고 안정, 불안정 판정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유. 실제 얘는 뭐 이득 여유나 위상 여유나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얘가 양의 값이다. 그러면 안정이에요. 0이면 임계 안정입니다. 음이면 불안정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돈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께 쉽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내 통장에 이 금액이 플러스로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아,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플러스로 찍혀 있을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통장에 잔고가 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벌면은 안정이 되고 조금 잃으면 불안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우리는 임계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요. 즉 마이너스 통장을 겁나 갖다 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내 재정상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통장 잔고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얘는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정하려면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는 모두 된다. 양의 값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득 곡선의 0dB 점에서 위상차가 180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지금은 이득 곡선의 0dB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안정하려면 이 위상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8보다 마이너스 180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여기가 마이너스 180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60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160이 큽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80이 큽니까? 실제 수로 봤을 땐 얘가 더 큰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안정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정할 때는 위상차가 180도보다 큰 게 아니라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마이너스 180도 돼 있죠. 이렇게 되어야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득 축, 즉 0데시벨 축과 위상 마이너스 180도의 축을 일치시킬 때 위상 곡선이 위에 있다. 즉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보면 0데시벨 마이너스 180, 0데시벨 마이너스 180 애들이 일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위상 곡선이 위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위상 곡선이 여러 개 있는 거를 기준 잡아야겠죠. 얘가 지금 여러 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정된 기준에서 위상 곡선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기준보다 위에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역으로 이득 곡선 기준이라면 얘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조금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봐주세요. 괜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9번 보겠습니다. Z 변화를 이용한 샘플값 최역계가 안정하려면 이 특성 방식의 근의 위치가 있어야 할 위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은 Z 변환 기준이라는 거.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 기준, 즉, 이 S 함수를 기준으로 평면을 하나 나타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Z, 이놈을 기준으로 평면을 하나 또 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정도를 판별할 때 뭐 이런 평면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 일단 S평면. 자, 간단하게 저는 여기를 실수축, 여기를 허수축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Z평면도 이렇게 체크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S 함수를 가지고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가지고 이 지역의 안정도를 판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특성 방식의 근이 좌반면에 있으면 어떻다? 안정하다. 반대로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허수축에 걸쳐 있게 되면은 임계 안정하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요. 이 Z를 기준했을 때 어떻게 매칭되느냐 요것만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Z평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 임계 안정 기준부터 체크를 할게요. 자, 임계 안정을 판별할 때에는 일단 여기다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Z 함수 기준으로 그 특성 방식의 근이 여기 단위원 위에 걸치게 되면은 얘를 뭐라 한다? 임계 안정이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Z 함수 기준으로 이 특성 방식 근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뭐라 한다? 안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단위원 외부에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하겠다? 불안정이라고 하겠다. 그죠?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Z 기준으로 안정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Z 평면의 단위원 내부 체크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0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와 등가인 논리 회로는 즉 이놈을 우리가 무접점 회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출력 기준부터 체크해 볼 건데 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A에 대한 접점은 A 접점, B에 대한 것은 B 접점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병렬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출력식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일단 A의 A 접점과 B의 B 접점 바로 붙여야겠죠. 얘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병렬 합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요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이 X 계정기에 대한 이 접점이 A 접점으로 되어 있다면 요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출력부에
이 X 계정기에 대한 접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접점으로 돼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에다가 전체적으로 비접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발을 하나 붙여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하면 1, 2, 3, 4, 4개 중에 하나를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여기에 전체 바가 씌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 출력시계. 다르게 우리가 뭐 논리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논리식에 전체 바가 있네? 그럼 우리는 드모르간 정리를 취해야겠다. 요거를 돌려야 되죠. 실제 드모르간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얘를 각각 찢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즉 이런 거죠. 각 부분을 다 찢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A바 더하기 바 B바.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더하기가 아니래요. 다르게 말하면 병렬이 아니래요. 그럼 얘를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직렬이겠네. 그럼 직렬은 우리가 토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간단하게 말하는 드물어간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불필요한 거 치우고 여기다가 드무르간 정리를 한번 접목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각 부분을 이렇게 찢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A 바 플러스 바 B 바바 됐나요? 근데 바가 두 개 있으면 얘는 없는 거랑 같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더하기가 아니래요. 병렬이 아니래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직렬, 즉 도트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x에 대한 수식은 a 바 도트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가운데 일단 도트가 있으니까 얘는 AND 게이트로서 좀 더 아래쪽에 AND 게이트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A에는 뭐가 있어요? 바가 있어요. 그럼 A 쪽에는 not을 의미하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겠죠. B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회로 이론 및 제호공학에 대한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시험을 치르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